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자유개발 2020년 자유개발 세미나 첫 번째 세미나고요. 오늘 세미나 주제는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시사점입니다. 2017년 그 마크롱이 집권 이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권 이후에 과감한 경제개혁을 시도를 했고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 개혁이라고 하면은 그 어느 나라에서든지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과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의 상당한 그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특히 이제 민주 국가에서 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개혁을 이루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크롱이 이제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정치적인 난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과거의 사례에서 마가렛 대처 여사나 아니면은 레이건 대통령도 그런 어떤 사회적, 정치적 저항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자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주제 발표는 박종원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나라정책원 원장이신 김강동 박사님 모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정원 시사평론가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개혁이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이제 몰려 있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시기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의 성과가 이렇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사회당 출신이거든요. 그 사회당 출신이 어떻게 저런 경제 정책을 하나.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삶의 과정에서 이제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상당히 우수한 파리 정치대학 그리고 국립행정학교 이런 데를 졸업을 했는데 재무부의 산하의 회계검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부터 거기 공무원들이 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사회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2006년에. 그 이제 다혈질인가 2008년에 이제 우파 사르코지 정권이 등장하니까 또 사표를 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로스차일드라고 알고 있는 로트실트, 붉은 방패라는 뜻인데 이 로트실트 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일약 300만 유로를 봅니다. 2012년까지 그러니까 4년 만에. 그리고 네슬레하고 파이자 사이에 이 M&A 회사 전체가 아니라 또 부분을 옮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성사시켜서 단숨에 200만 유로 약 20억, 25억 정도를 버는 그런 기업을 통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이 서로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이걸 몰아주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서전을 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인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사회당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었어도 사회당원이니까 이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에 취임을 했어요. 대통령실 부실장, 그러니까 비서실 부실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었던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 자본. 그러니까 막스는 19세기 자본을 썼다면 자기는 21세기 자본이다. 통계나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막스가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아주 고율의 소득세를 물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해서 이 사람은 8, 90%의 소득세를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의 소득세를 물리는 것으로 그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했어요. 그 결과 그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가 뭐 러시아로 국적을 바꾼다는 등, 또 루이비통인가 이 사람이 벨기에로 국적을 바꾸려고 하다가 어쨌든 비난이 가해지니까 그 뭐랄까 옮기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프랑스 국적을 이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업률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자들이 나간다는 게 그 부자들이 만들던 일자리도 나가는 것이구나.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올랑드 스스로도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부 장관으로 옮긴 이 마크롱도 그런 각성을 더욱더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로트실트 은행에 있을 때랑 포함해서. 그러면서 고율의 소득세를 올리는 거를 그 낮추고, 또 이 파리의 그 유명한 관광지 거리 있잖아요. 여기에 뭐 8시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한참 손님이 몰릴 때 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게 노동시간 준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관광지에 한해서는 좀 더 연장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책도 발표하고, 또 노동시간 제한 같은 경우도 좀 유연하게 하고, 이런 정책을 펴다가 이 저항이 심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올랑드 정권에서 나오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인생 경험, 이 커다란 이 두 사건이죠. 인생 경험에 따라서 좀 경제에는 자유를 줘야 되겠다. 저는 뭐 시장 봉사주의라고 하면 친시장주의, 그러니까 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구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기업가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구나. 노동자들은 그 기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구나.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앙마르슈, 전진당이라고 하는, 이 앙마르슈라는 게 전진당인데, 이때 이제 전진당을 만들면서 1인 정당이에요. 1인 정당. 그렇지만 이게 잘 될 것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2015년에 사회당 탈당하고 2016년에 당을 만들었는데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거기 나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뭐 1차 때 된 건 아니고 1차 때 그 1위로 당선돼. 1위. 그리고 이제 국민전세 마리 르팽이 이제 2위인데, 나머지 이제 군소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 대거 이제 마크롱 쪽으로 오면서 이제 마크롱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요. 여기서 32.32%의 지지를 받았는데 국회 의석수는 그 577석 중에 350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요. 저는 그 대통령 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진 앙마르슈 당, 그러니까 자기를 그 지지하는 당, 앙마르슈는 정확히 308석이고 앙마르슈 함께하는 민주운동이라는 데가 42석 포함해서 350석인데, 어쨌든 이 연합 세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마크롱 개혁이 그 국민적 지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지지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개혁의 방향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 개혁을 입법화하는 그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 주제 마크롱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것인데, 마크롱 자체가 이 무엇이 옳은가, 친시장격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그리고 승리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회 의석수도 상당히 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저는 이 국회 다수 의석의 지지,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은 이것은 뭐 거꾸로 해서 사회주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올랑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했던 피케티 정책을 따라서 했던 정책들이 엄청난 그 실업률을 가져오니까 국민들이 막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올랑드 자신도 중도의 노선이 변경될 정도인데,
이 노선이 변경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나라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당선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정책은 같은 당의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라 할지라도 이걸 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좀 특이한 현상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랑드는 사회주의는 그 중도 반단됐고 이 마크롱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 이후의 개혁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취임하자마자 노동개혁에 앞장섰고요. 2017년 그 5월에 당선됐는데 2017년 6월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뭘 못할 거고 2017년 9월에 행정입법을 해가지고 2018년 3월에 국회 사후 추인을 받아서 법률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기에 이를테면 한 6개월 정도를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로 일한 사람이 일도 안 했는데 비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도 자제하고 국민들도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이 조직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력인 이 노동 세력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한 게 노동 세력의 또 중심부를 이루는 철도 노조 이 관련해서 철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류세 인상도 있고 경제 투명화, 세제 개혁, 연금 개혁 등등의 그 개혁들이 있습니다. 이 개혁들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노동 개혁을 제일 먼저 우선시한 거는 그 마크롱이 이제 경제 올랑드 정권, 사회당 정권에서 이 경제산업부 장관을 할 때도 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적게 하고 그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뭐 노동 시간 줄이고 뭐 그 월급 더 올려달라고 하고 이게 전통적인 노조의 이제 투쟁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노동법 개혁을 이제 먼저 하는데 이 노동법 개혁에서도 이후에 이제 대처의 이야기에서 나오시 대처는 노동자들의 지지하에 이 노동 개혁을 했어요. 즉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파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기존 사업장 단위로 그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조원들의 지지, 그러니까 파업 찬반 투표를 할 때 그냥 우리 동맹 파업이다 이런 식으로 그 노총에서 그냥 정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업장 단위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그 하게 됩니다. 노사관계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철도 같은 경우는 그 철도 노조가 그 나라도 세군요. 우리나라도 센데 대기업이고 직장이 안정성이 있을수록 그 투쟁 강도가 셉니다. 왜? 회사가 망할 염려가 없으니까. 그리고 회사가 망할 지경이 돼도 국가가 예산을 계속 도와주니까. 그 이제 프랑스 철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부채가 엄청난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철도 부분에서도 그 스피네타 보고서라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철도 노조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2018년 6월에 프랑스 그 하원에서도 찬성 452표, 그 상원에서도 245표 압도적 다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프랑스 노동단체 민주노동 총연맹 등이 이제 국회 통과를 수용하고 파업을 철회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사회당 그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 친환경 이런 쪽에 굉장히 그 애착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디젤을 한때 이제 친환경 그 에너지를 쓰는 그런 자동차다 해서 이제 권장을 했었는데 이 친환경 부분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디젤을 사용을 줄여야 된다 해서 유로세 23%를 올리는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이 디젤을 쓰는 층이 되게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서민층들이 노란조끼 시위를 벌이는 등 해가지고 이건 결국은 그 후퇴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그 철회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원자력 발전을 그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원자력 발전을 없애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그 원래 2025년까지 이제 원자력 발전을 그 없애는 쪽으로 하다가 그 기간을 다시 10년을 늦추었었어요. 지도자라면 좀 이런 그 현명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현실에 맞게 이제 후퇴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 투명화로는 뭐 임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면 직업 선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개혁들을 했었고 세제 개혁도 했습니다. 이제 법인세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2022년까지 현재 33.3%인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이제 31%로 낮추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수 감축, 의원 수 감축, 의원 수도 3분의 1, 30%를 감축한다. 15%는 또 비례대표로 선출하겠다. 뉴스에 나오는 그 프랑스의 그 시위들은 퇴직연금 계획안입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게 지금 그 노령화 때문에 그리고 수명 연장 때문에 상당히 그 연금 그 누적액으로는 나중에는 차후 세대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 개혁을 하면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 대처해서 나오겠지만 지지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현재 연금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신참자들은 줄인 연금에 대해서 그걸 받도록, 신참자들은 그 과거의 공무원들, 지금 뭐 공무원 그 제대로 은퇴하면 1인당 한 250, 300씩 받아요. 대기업 이 은퇴한 사람들은 100, 150 이 정도 받는데, 그래 뭐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는 500 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그 혼자 회사 다니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도표가 나오는데 그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이입니다.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점차 그 반대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다시 2019년 들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연금 개혁이 저는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프랑스의 그 사례를 대한민국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복지도 잘 돼 있고 법인세도 우리나라 25%인데 프랑스는 33% 아니냐. 그렇게 그걸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순히 두 가지 얘기를 하면 복지 수준은 프랑스는 100 몇십 년간의 그 전통이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1970년, 60년대, 70년대 하면 4, 50년의 전통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 우리나라는 복지가 늘어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그 산업에 끼치는 부담이 그 있다라는 것이고, 그 법인세도 이 복지나 법인세나 이런 걸 비교를 할 때 여태까지 두 나라가 무역을 했다고 봅시다. 수입 수출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기존의 조건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지고 그 국제무역이론에 따라서 그 이 비교 우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이 법인세를 더 낮췄다, 복지를 더 낮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 기업하는 사람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진 거죠. 여태까지의 평형이 그쪽이 유리한 쪽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응을 하고 우리도 알맞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것이지, 아 그래 저쪽은 우리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어서 우리는 뭐 30%까지 올려도 법인세 돼, 복지 더 늘려도 돼, 이렇게 하다가는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그 우리 자고 있는 사이에 거북이가 우리를 앞서 갈 수 있다. 그쪽의 경쟁력이 거북이였었다면 이 토끼가 잠자는 사이에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마크롱 개혁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 비교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저는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친시장, 친소비자, 친기업 이 자유개혁은 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만 가능하다.
흔히 이제 정치학의 비공식적 이론이 있어요. 우리 김광동 박사님 계신데 정치학 박사님 계신데 그 얘기 제가 그렇지만은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말 잘 따르는 당을 프레지던셜 파티라고 그러고 의회 중심으로 사고하는 콩그레셔널 파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실제로는 없어요. 그 디바이디드 거버먼트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거는 대통령 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있지만 같은 당이면서도 이 선거 시기가 다가올수록 국회에서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국회에서도 같은 당이라도 마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지지를 계속 그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가 상당히 그 여당 지지가 높은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 현재 그 표집 그 표본에서 50몇 프로가 돼요. 그때 41%를 그 득표를 했는데 50몇 프로가 된다는 이 바이어스가 많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심의 변화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여당에는 0.7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곱하기 그 야당에는 1.5 내지 1.7을 곱하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정확하지 않느냐 이걸 그 보정 작업이라고 하는데 아직 보정이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와야만 그 보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경험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정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발표되는 그 여론 지지도가 있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그 저런 그 막무가내 일방 통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하여튼 다수당일 뿐 아니라 여론에서도 항상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브리튼 영국이죠. 이 브리튼의 대처 총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1979년에 집권했다가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들이 예컨대 이제 그 당시 방만하게 진행이 됐는 건데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도 IMF 그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외환위기 때문에 영국도 그런 IMF 구제금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화폐 정책을 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6개월 1년 지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 마음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인기가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그래서 대체의 개혁이 사실상 본궤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르헨티나의 그 군사 독재 정권이 갈티에리 군사 독재 정권이 야 영국이 거리도 멀고 대처 국무총리의 그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요참에 포클랜드 말비엘이라고 얘네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포클랜드를 점령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점령을 합니다. 그 쉽게 점령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처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야당이고 뭐고 뭐 잘못하면 총리 사임해라 막 얘기하니까 대처가 아 우리는 그 우리 영토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다 해서 참전을 합니다. 이 포클랜드 이 전쟁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전쟁인데 13,000km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영국이 이깁니다. 그것은 이제 이 아르헨티나의 실수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기면서 갈티에르는 바로 군사 독재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실각을 합니다. 대처는 여기에서 지지도가 그때 한 90%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개혁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서 탄광 노조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발전에 국민들은 불편을 느끼면 바로 불만을 표하기 때문에 미리 발전할 수 있는 석탄을 다 쟁여놓고 그리고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다 너네는 이제 오늘부터 해고야.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탄광으로 흑자내는 탄광으로 우리가 알선해 줄게. 그 사택도 다 있으니까 들어가 살래? 오케이.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나는 탄광이 적성에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은 그래 다른 직장을 알선해 줄게. 그리고 또 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 1, 2년 남았어. 그럼 당신한테 한 2년치 그 명예퇴직 그거 해줄 테니까 직장 안 나오고 2년치 월급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퇴직 하실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사람은
극렬 이 노조의 소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탄광 노조의 저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노조를 개혁을 합니다. 노조를 개혁하는데 노조 중심부가 자기 마음대로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업별로 그 찬반 투표를 거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그 노동자들, 저도 뭐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해봤습니다만은 이 얼마를 벌고 얼마가 남는지를 단가표가 있으니까 귀신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건 파업할 때가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노조 지도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업하는 경우에 그 미적미적 하는데 이런 경우에 파업 찬반 투표를 붙이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처가 그런 개혁을 그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37쪽에 보면 GDP 성장률이 나오는데 대처가 그 마이너스 2%에서 5.6%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것이 대처 12년 장기 집권의 그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1988년부터 성장률도 뚝뚝 떨어집니다. 불만이 가세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플랫 텍스라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그 누구나 똑같이 퍼센트별로 내게 하니까 이제 불만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것도 아까 그 국회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당신 나가시오 해가지고 물론 1차 투표를 당대표를 뽑는 1차 투표에서 거의 뭐 그 3분의 1을 얻었어요. 근데 규정선에 한 4석 정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표를 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에서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순간 그 개혁은 더 진행되기 힘들다라는 것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의 경우에는 이 대처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 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이 국회 다수의 지지를 통해서 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불만을 가진 하나하나의 그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안들을 마련해줘서 소위 말해서 빠져나갈 구멍, 그러니까 너 굶어 죽어라가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 다른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제시를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무조건 옳다라는 것만으로 그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했는데 이런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님의 용어에 의하면은 친시장 봉사주의 개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지도자의 어떤 갖고 있는 사상, 이념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의회 다수를 확보를 해야만이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 개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이제 여론의 지지를 어떻게 이제 확보하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 덧붙여 들어가는 것이 정치인들이 결국 이제 원칙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어떤 노력 그리고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미시정치적인 대안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라정치학원의 김강동 박사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프랑스는 과거에 1970년대에 유럽의 그 병자라는 표현에 그 영국병이라는 평가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이 평가를 보면은 유럽의 병자는 전형적으로 프랑스고 프랑스 병이라고 해도 전혀 뭐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국, 프랑스 옆에 있는 나라 영국, 스페인, 독일 대부분의 나라들이 프랑스보다 적어도 2배 이상 경제 성장률을 지속했고 실업률은 거의 절반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변의 나라들은 2.78% 성장을 했는데 프랑스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분의 1도 안 되는 성장을 15년 이상 누적적으로 후퇴되어 왔다는 얘기고, 실업률에 있어서도 주변 나라들이 5%, 6% 유지할 때 프랑스는 뭐 11%, 10% 아직도 9% 전후에 있기 때문에 유럽의 병자라는 표현에서 마크롱이 그 프랑스가 맞이한 위기 혹은 상대적 후퇴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 면에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법인세를 인하를 한다든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면서 투자 유치 정책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12,000명에 달하는 공무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62세로부터 받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그 국민연금의 적자 22조 이상씩 나고 있는데 그것을 64세로 늦추면서 그 적자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그 우려가 남는다는 것은 프랑스 정치, 현재 프랑스병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정치가 가진 독특한 성격입니다. 우리나라 롯데월드에 가면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에 가면은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프렌치 레볼루션을 롤러코스터라고 비교하는 이유가 그만큼 스윙이 많고 업다운이 강하고 이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금방 다른 방향으로 회귀되든가 또다시 과거 정치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특히 프랑스 정치는 제도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굉장히 그 지도자 혹은 어떤 그 사건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치입니다. 연고 집단에 의한 정치가 가장 강하기도 하고 제도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유럽에서도 가장 그 국민 부담률이 높습니다. 45.5%로 나와 있는데 OECD 평균이 34%인데 프랑스가 45%가 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정부에 의존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정치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정치 세력들이 과연 마크롱이 가는 이 개혁에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두 가지입니다. 마크롱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은 프랑스가 겪어온 지난 20년 동안의 상대적 낙후성에 대한 국민적 자각의 결과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장이 거의 없는 1% 전후로 거의 없는 나라라는 것이고, 실업률은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또 43,000달러 전후에 있는 국민소득은 지난 15년간 거의 같은 그 수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가 독일을 바라보고 영국을 바라보고 옆에 스페인을 바라보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을 바라본 결과 더 이상 그 프랑스 국민들이 참지 못하고 이런 그 낙후성을 견디지 못한 것이 바로 마크롱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마크롱이 갖는 고유한 개인적 경험입니다. 마크롱은 기본적으로 사회당 사람입니다.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하고 앞에서 그 박시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기본적으로는 사회당에 몸담았고 또 올랑드 정부에 몸담았습니다. 대통령실 부실장을 했을 만큼 중심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맡은 분야가 다른 겁니다. 뭘 맡았냐 하면은 경제 분야, 금융 분야, 또 올랑드 정부가 끝나면서는 투자은행에 들어가서 투자 M&A 업무라고 하는 고유한 사회당적 정치 이념에 기반하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은 국제시장, 금융시장, 투자, 경제, 기업, M&A 이런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크롱 정부가 끌고 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병에 기반한 국민적 지지와 사회당 출신이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경험 혹은 기업과 경제에 대한 사고가 매우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특히 본인의 또 비서실장도 IMF나 재무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콜러라고. 그만큼 의지는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10년, 15년 지속성을 갖고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하고, 동시에 프랑스가 더 이상 회귀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개혁이 마크롱의 개인적인 지지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된 혹은 이 정치 세력에 기반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에 기반한 것이 취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당 기반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 기반은 대통령이 당선된 후 1개월 뒤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크롱의 개혁을 평가하고 이루어진 선거가 아니고 마크롱에 대한 지지의 연장선상에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의회 구성이라는 것이 매우 파퓰리즘적 구성이었습니다. 뭐 천재 수학자를 등용한다든지 투사를 등용한다든지 혹은 많은 젊은 20대 30대 청년 창업자들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적 일관성과 정치적 방향성을 공고화하는 것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제가 봐서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가 갖는 산업 경쟁력의 그 쇠퇴가 어느 정도 반등해 주느냐에 상당 정도 달려 있고, 그것은 바로 기업 경쟁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 경쟁력을 갖는 프랑스의 부흥이라고 할까, 마크롱 정부 자체가 프랑스 르네상스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지 기반, 앞에서 말씀해 주신 지지 기반의 강화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과제는 정체성의 확립과 일관성이 보다 더 강화되고 유지돼야 되겠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33에서 31%, 2% 인하한 것입니다. 이 2% 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조사된 171개국에서 보면은 무슨 잠비아, 베네수엘라 몇몇 개국 빼고 나면은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을 만큼 가장 높은, 여전히 가장 높은 나라고, 유류세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 친환경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노란 조끼 시위대에 의해서 좌절됐던 적도 있고, 현재 연금 지급 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있는데 지금 육주에 따른 그 파업과 반대에 직면해서 최근에 그 마크롱 정부의 총리가 다시 철회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정도의 지지 기반의 강화와 정체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지켜지지 않고 영국병을 능가하는 프랑스병을 고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보다 더 일관되고 하나의 성공 모델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크롱의 경제 개혁과 한국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그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했던 세미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2부, 1부에서는 이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았고, 2부에서는 이제 정치 사회적 측면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 및 그 토론을 들었는데요. 결국은 그 정치인의 어떤 사상과 원칙, 그리고 국회 또는 의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지지가 개혁을 하는데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시정치적인 현실적 해법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토론에서는 마크롱의 경제 개혁은 현재까지 있었던 그 유럽의 병자로서의 프랑스를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한 가지 이제 우려는 프랑스의 독특한 그 정치 환경이라 할까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그 정치 환경에서 정체성의 확립과 강화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토론에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그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어차피 그 경제 개혁이 그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구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서 그것을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시사점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들었고요. 마치기 전에 혹시 주제 발표 박준 시사평론가께서 한 말씀 더 하실 수 있으면 네. 잠깐 간단히 부탁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의 그 긍정적인 면, 그리고 또 이제 좀 우려되는 면, 동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전폭적으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마크롱이 만든 당이 거의 신생당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오랫동안 같이 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감대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떤 이데올로기에 해당될 정도로 사상 논리가 일관되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의 이 독특한 선거제도가 또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선거 직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제 마크롱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또 나오면 그 바로 뒤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결국 공동 운명체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선거적인 그 선거 성격들을 갖고 있는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나라는 지방선거가 중간에 있다. 여기서 폭삭 질 것 같으면 막 저항이 일어나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에 있으면 막 저항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국회의원 선거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가 호조건으로 생각할 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다만 거기서 어떻게 기회 요인을 찾아서 그 성사시키느냐라는 각도에서 봤을 때, 저는 마크롱이 그 국회의원들하고 여러분들은 나와 공동 운명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선거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희망적인 그 긍정적인 쪽에 점수를 더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크롱의 경제 개혁과 한국의 시사점 1부, 2부로 나눠본 세미나였는데요. 2부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본 마크롱의 경제 개혁 그리고 한국의 시사점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